웜에 올처겁네. 내 맴을 들여다본 듯이 근사하게 썼어야. 우리 분서이는 이 다음에 크면 진짜 연애 박사가 될 것이다. 두고 보란께. 삼시세끼 밥 짓는 일보다 연애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분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말레 언니 정우련.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면 맨 먼저 허기가 달려들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였을까. 우리 집 쌀독 긁는 소리는 언제나 나를 조바심나게 했다. 어메, 이를 어쩔 거나 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대개는 쌀이 뚝 떨어져 분졌네 하는 탄식이 뒤따라 나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던 심정이라니. 다행히 쌀 책박에 찰랑찰랑하게 쌀이 담기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밤을 넘치는 구수한 냄새가 온 방안을 진동하고 차넘는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 잠시 허기를 붙들어 매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양재기에 담은 보리밥 위로 몽실몽실 올라올 김을 그리노라면 그 아침은 얼마나 빛나 보이던지. 조금 더 자라면서는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앞집 준원의 양녀로 온 말레 언니 때문이었다. 말이 양녀지 사실은 아들만 셋인데다 병약한 준호 엄마의 부엌일을 도와주는 입주 가사 도우미였다. 우리 동네 태평동 2가 81번지 골목 안에서 흰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어른은 준호 아빠뿐이었다. 다른 아빠들은 바닷가에 있는 수리 조선소나 물량장 주변의 선박수리에 관계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말레 언니는 학교를 갔으면 고등학교 졸업반쯤 될 나이였는데 무학에다 문맹이었다. 공동 우물이 있던 우리 동네 골목 안에는 우리 할머니를 비롯하여 문맹인 어른들이 여럿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글짓기 대회 나가서 예춘호한테 상을 받았다고 우물가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동네 어른들 중에는 내게 편지 대피를 슬쩍 부탁하는 이도 생겼다. 말레 언니가 그 성가신 존재 중에 대표격이었다.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야 불러주는 대로 쓰면 되지만 말레 언니의 연애 편지 대필은 좀 만만치 않았다. 부모님 전상서라고 쓸 때와 달리 사랑하는 운산 오빠 보세요 하고 시작되는 연애 편지는 언니의 귓볼부터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영락없이 우란에 핀 접시꽃 같았다. 목소리를 깔고 편지말을 입안으로 웅얼거리기도 하고 방문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바깥에서 혹 발소리라도 날라치면 얼른 편지지를 구들목으로 숨기곤 했는데 그 동작이 또 얼마나 날래던지. 준호 엄마가 말레야 하고 세된 목소리로 불러드리는 날이면 연애편지 대필은 다음번 기회를 보아야 했다. 우리 집 옆에 붙어있는 공동 우물로 물을 길러올 때면 언니는 담내로 주전부리할 거리를 건네곤 했다. 막 솥에서 긁어내어 하얀 설탕을 솔솔 뿌린 곱곱한 누룽지나 찐 옥수수나 고구마 빼떼기, 막걸리 넣고 찐 술빵 같은 것들은 얼마나 맛난 것들인가. 그 맛난 것들을 얻어먹은 탓에 언니가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노는 데까지 쫓아와서 분선아,
하고 불러세우면 짜증이 나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줄지어 물밑을 헤엄치는 보고 새끼를 톡 건드리면 배를 빵빵하게 부풀리는데 그 앙증맞은 모습을 보고 아찔하게 정신을 뺏기고 노는 아이에게 연애편지 대필이라니.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그녀를 따라가 입이 대빨이나 나온 채 편지를 쓰고 나서 읽어주면 언니는 열렬한 연인처럼 나를 끌어안았다. 오메 올척없네. 내 맴을 들여다본 듯이 근사하게 썼어야. 감탄에 맞이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어리둥절할 밖에. 불러주는 대로 썼는데 뭘. 암만 불러줘도 그렇지. 우리 분서이는 이 다음에 크면 진짜. 그녀가 내 등을 빠르게 토닥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뜸을 들였다. 연애 박사가 될 것이다. 두고 보란께. 이게 무슨 황당한 덕담인가.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작가가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가당찮게도 연애 박사라니. 이제 13살짜리 여자아이에게 할 소린가? 그게 무슨 큰 칭찬이나 기막힌 예언이라도 되는 듯이 두고 보라는 건 또 뭔가. 뜨악해야 하는 나를 말레 언니가 와라 껴안았다. 그녀의 더운 품에서 떨어져 나오며 삼시세끼 밥 짓는 일보다 연애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찌된 셈인지 그 이후로도 말레 언니의 연애편지 대필은 쥐야장천 내 차지가 되고 말았다. 문맹이긴 해도 감성이며 기억력은 또 얼마나 비상한지. 행여 지난번 편지에 썼던 구절을 다시 쓰거나 비슷한 문구라도 보이면 단박에 알아차렸다. 약간 벌어진 앞니 사이로 바람을 하고 빨아당기며 고개를 왼쪽으로 숙여 6시 5분 전 각도에 멈추면 불합격 판정이었다. 어떻게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야만 그녀의 접시꽃처럼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매번 새롭게 쓰기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가 들리고 오빠 책꽂이에 꽂힌 시집에도 자주 손이 갔다. 지키는 사람도 없는 그것들을 좀 가져와서 응용하면 멋진 연애 편지가 될 것 같았다.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나는 그날이 생각나 못 견디겠네 하는 김추자의 노래를 듣고 오빠 꽃잎이 필 때면 그날이 생각나 못 견디겠어요 하고 첫머리를 시작한다든지.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가네요. 내 마음속의 아로새길이 기쁨은 언제나 외로움의 이어옴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물러요 하는 아폴리네르의 미라보 다리는 말레 언니가 운산 오빠랑 만나서 자주 갔다고 들렀던 남원에 있는 운봉교와 광천을 떠올리며 미라보 다리와 세느강을 운봉교와 광천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럴듯했다. 보고 싶은 운산 오빠, 운봉교 밑을 광천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가네요. 오빠랑 지낸 남원에서의 기쁜 날들을 떠올리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말아요. 밤이 오고 통금 사이렌이 울리고 세월은 가고 말레는 머물러요. 이런 식으로. 생활이 오빠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기쁨의 날이 올 것이어요. 오빠는 아시는지요?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를. 행여나 운산 오빠가 알아볼까봐 걱정되었지만 표절에 맞들이기 시작하자 편지글이 국수가락처럼 술술 풀려나왔다. 문제는 흥감해하며 칭찬을 쏟아낼 줄 알았던 그녀가 6시 5분 전 각도에서 고개를 딱 멈추는 게 아닌가. 원래 뭐다냐. 이건 내 핀지가 아닌디.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진정이 담기지 않은 거짓 편지를 그녀는 어찌 그리 귀신같이 알아차리는지 그녀의 6시 5분 전 고개를 바로 세우려면 표절로는 어림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득 운산 오빠를 그리워하는 그녀의 마음이 내가 생사도 모르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흡사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못 만나고 엇갈리기만 하는 마르코가 불쌍해서 책장이 젖을 정도로 엉엉 울었던 감정을 살려야 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내 보라색 베갯잇을 흠뻑 적시던 생각을 떠올리며 편지를 썼다. 언니는 비로소 그 더운 품으로 나를 꼭 끌어안았다. 운산 오빠도 꼬박꼬박 답신을 보내왔다. 2년만 지나면 말레 언니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 시내에 있는 남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라면서. 나는 모든 사랑의 해피엔딩은 결혼이라고 믿는 13살이었다.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 공연히 내가 다 행복해졌다. 그의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기계체조 선수여서 가을에 있을 어린이 체조대회에 대비해 방학인데도 오전에는 단체 훈련을 받아야 했다. 강당 공사가 끝나지 않아 그 여름날 운동장에다 매트를 깔아놓고 마루 운동을 했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얼굴이 온통 발갛게 익고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도 코치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쥐똥, 순딩이, 깜상, 소눈깔이. 그는 아이들의 별명을 날카롭게 불러대며 마루 운동을 시켰다. 우리들 중에 내 키가 제일 작아서 항상 선두였다. 코치가 내 별명인 쥐똥 출발 하고 소리 지르면 타작마당에 탈곡기 돌아가듯이 길게 이어놓은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고 구르고 옆으로 돌고 공중돌기를 끝도 없이 되풀이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허기 때문에 절로 허리가 꺾였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면 오후에 다시 모여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집이 같은 방향인 순덕이랑 교문을 나서면 배가 고파 둘 다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순덕이가 대평문구한 골목으로 재빨리 사라지면 나는 삼거리에 있는 파출소를 지나 동네 맨 끝 골목 안 우물가 집까지 가야 했다. 힘없이 파출소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말레 언니가 나타났다. 언니는 다짜고짜 내 손을 낚아채고 대평 반점을 가리켰다.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중국집이었다. 짜장면을 사주려고 기다렸다고. 세상에, 나는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다가 매트 위에서 수도 없이 했던 옆으로 도는 핸드스프링 동작을 2번 해보였다. 웜에 이 여시둔가? 그녀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나는 흙이 묻은 손바닥을 탁탁 털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태평반점 앞에는 빨간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는 종업원을 본 적이 있었다. 핀지 써준다고 고생했지? 비음이 섞인 음성이 다정했다. 나가 그란에도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볼새부터 생각해두고 있었어야. 말레 언니가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을 손바닥으로 탁탁 2번 치면서 실내로 들어섰다. 마치 친근한 사람의 엉덩이를 장난스럽게 치는 듯한 가볍고 경쾌한 손동작이었다. 말레 언니 또래쯤 돼 보이는 종업원이 부지런히 식탁 위에 음식 그릇들을 치우면서 어서 옵쇼 하고 인사를 했다. 점심시간이어서인지 손님이 많았다. 양파와 돼지기름이 섞인 짜장 볶는 냄새가 온 가게 안에 진동했다. 짜장면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음식 냄새를 맡고 있자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종업원이 양파랑 다무지가 담긴 그릇을 날라왔다.
매콤한 양파와 시큼한 단무지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단무지 한 개를 얼른 집어 짜장을 찍었다. 야가 분석이구나. 단무지를 입으로 가져가다 멈칫했다. 뜻밖의 종업원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응, 제주도 얼마나 잘 넘는디. 여시 둔갑이란께. 말레언이가 이유 없이 얼굴을 붉혔고 종업원은 덧니를 내보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얼굴에 까맣게 생긴 거 좀 봐. 아그를 햇빛에 막 굽었어야. 그녀는 어딘지 좀 들뜨고 산만해 보였다. 곧 종업원이 짜장면 2그릇과 군만두 1접시를 가져왔다. 온저녁 약속 안 잊어버렸지? 그가 모기 소리만 하게 말했다. 분사히 데려가도 돼야? 말레언이가 물었다. 그러지. 나중에 오토바이 태워줄게.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바삐 지나갔다. 나는 짜장면 그릇에 코를 박고 젓가락질을 했다. 혀에 살살 감겨 녹아드는 면발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순식간에 짜장면 1그릇을 먹어치우고 군만두를 몇 개 더 집어먹자 바깥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났다. 이내 타타타타 멀어져가는 소리도 들렸다. 언니가 휴지로 내 입가를 닦아주었다. 언니, 저 오빠야랑 어떻게 하는데? 내가 물었다. 우리 집에 배달하러 가끔 오자네. 올 때마다 음식 그릇을 깨끗이 씻어놨다가 줬는디 중국집 그릇은 그냥 내놓는 거라고 하더만. 그래도 어디 그러냐? 잘 먹었으면 씻어줘야지 했더만. 나는 다급하게 언니 말을 잘랐다. 운산 오빠는 어쩌고? 야는 뭐를 어째야? 그런데 자는 남질이 닮지 않았대. 말레언니가 내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눈을 반짝 빛냈다. 그러고 보니 서글서글한 눈매며 얼굴 윤곽이 남진을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그즈음 나오나 팬이던 그녀가 남진으로 팬심을 갈아탔다. 남진이 한고향 사람인데다 나오나보다 훨씬 더 귀공자 같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하고 노래를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따따라 따라라라 하고 박자를 맞추질 않나. 흥이 오르면 아예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면서 펄쩍펄쩍 뛰어오르질 않나. 참 과간이었다. 지는 남진이 아니고 김진입니다. 이러더란께. 그녀는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막 웃었다. 나는 하나도 우습지 않았다. 운봉에 있는 내 대필 연애 편지에 열렬한 독자가 떠올라 걱정이었다. 운산 오빠가 알면 어쩌려고. 나는 이마를 찌푸리며 언니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체리보들 말어. 한고향 사람끼리 뭐가 어때야? 고향 사투리를 쓰면 그녀에겐 다 한고향 사람이었다. 타양에 오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자녀. 진이를 보면 운산 오빠 만난 것 같단께. 문제는 엄마요. 진이가 오토바이를 한번 태워줬는디 그걸 보고 준호가 엄마한테 일러 바쳐서 겁나게 야단 맞았으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갯돈도 안 넣어주고 남원으로 쫓아내버린다고. 언니는 정말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얼굴로 한숨을 폭 내쉬었다. 준호네 엄마는 말씨가 늘 외마디같이 뾰족했다. 마루를 반들반들 윤기나게 닦아놓지 않으면 소리를 꽥 지르고 말레언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준호를 보내 우리 집으로 바닷가로 찾아다니게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알을 쥐잡듯이 잡아야
하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체조 연습은 오후에도 어김없이 땡볕에서 진행되었다. 이름이 조승국인 코치의 별명은 순학극이었다. 그날따라 순학극은 아이들의 동작이 좀 헐거워지려고 하면 바락바락 악을 썼다. 누구 하나 쓰러져야 끝날 거라고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순덕이가 매트에서 공중돌기를 하다가 팔목을 접질렀다. 그 바람에 순학극이 순덕이를 남항동에 있는 접골원에 데리고 가느라 연습을 종쳤다. 나는 순덕이 가방을 들고 접골원까지 따라갔다가 팔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나온 순덕이를 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고는 집에 오자마자 잠에 골아떨어졌다. 잠결에 말레 언니가 와서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들었다. 얼른 일어나야. 오토바이 타러 가기로 해놓고 잠만 퍼자고 있으면 어쩐다냐. 단잠을 깨우는 그녀가 성가셔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혼자 가라고 짜증을 내며 돌아 누웠다. 그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래도 안 갈겨? 이래도? 그녀가 겨드랑이에 간지럼을 태웠다.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졌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잠도 덜 깬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다. 진이 오빠는 벌써 바닷가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 재킷의 깃을 살짝 세워 제법 멋을 낸 차림새였다. 그러고 보니 언니도 날아갈 듯이 파란 물방울 무늬 지짐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눈이 부시게 예뻤다. 동네의 껄렁껄렁한 청년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했다. 철가방을 어떠던지 비교연해지리고. 오징어를 질겅질겅 씻고 있던 사내가 진이 오빠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일행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마른 오징어를 한 마리씩 들고 뜯어먹고 있었다. 며칠 전 승리 창고에서 마른 오징어 출하하는 날 훔친 오징어가 틀림없었다. 오징어를 잔뜩 실은 트럭들이 덮개도 없이 천천히 지나가면 동네 개구쟁이들이 마치 소득차 따라가듯 뒤쫓아갔다. 그럴 때 누군가 잽싸게 트럭 진칸에 뛰어올라 오징어 다발을 뭉텅뭉텅 빼내서 던지면 뒤따라가던 사람들이 오징어 다발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트럭이 삼거리에 있는 대평 파출소를 지나가기 전에 잽싸게 뛰어내렸다. 운전기사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아 동네를 빠져나갔다. 저것들이 뒤질라고? 진이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말레 언니가 이마를 찌푸리며 그를 말렸다. 가만히 보니 그들 중에 낮에 오징어 다발을 빼내어 땅바닥으로 던지던 청년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히덕거리며 불빛이 희미한 승리 창고 쪽으로 몰려갔다. 애기씨들 여기 안 거시어이? 그가 이내 명랑한 얼굴로 방파제 바닥을 가리켰다. 말레 언니는 다소 겁먹은 듯 청년들이 몰려간 쪽을 힐끔거렸다. 나를 사이에 앉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터 앉았다. 바닷가 맞은편은 자갈치 시장이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시장 사람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행인들의 모습이 건너다 보였다. 저그 가봤어? 그가 자갈치 시장을 가리켰다. 아이들이랑 통통배 타고 자갈치에 내려서 용두산 공원에 놀러 간 적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오빠는 자갈치 시장까지 헤엄쳐서 갈 수도 있다? 내가 말했다. 음이 대단한디? 너도 수영할 줄 아냐? 수영 못하는 아그들은 대평동 아그가 아니여. 분서이는 자맥질도 잘려라. 말레 언니가 나 대신 대답을 했다. 요 조만한 것이?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운봉에
운산 오빠 생각에 그가 내게 다정하게 구는 것조차 마뜩잖았다. 나는 방파제 밑으로 들여온 두 다리를 번갈아 흔들었다. 나가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면 대평반점 같은 중국집을 차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식구들한테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어디 짜장면 뿐이겠어? 짬뽕이랑 탕수육도 깔쌈하게 차려내 놓을게요. 가출할 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왔는디 벌새 꿈을 정해버렸단께. 아직은 양파 까고 배달하는 게 전부지만 쬐까만 지내면 주방장 아저씨처럼 쫄깃쫄깃한 면발도 벗고. 그는 밀가루 반죽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힘차게 탁탁 내리치는 신용을 했다. 마치 베토벤에 도취되어 혼자서 지휘하는 흉내를 내는 우리 삼촌과 폼이 비슷했다. 칼 잡을 때꺼져 한눈폴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할 거요. 나가 우라버지 탁에서 부지런하단께. 말레 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철가방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주방장이라는데도 뭐가 그리 감동적인지 할머니가 들었으면 쯧쯧쯧 하고 혀를 찼을 것이었다. 말레는 꿈이 멋이다냐? 진이 오빠가 목을 빼고 가운데에 앉은 나를 비껴서 말레 언니를 바라보았다. 개돈 다 붓고 나면 분서이 고모처럼 미용 기술을 배울게요. 남원 시내에 미장원을 깨끗이 차려놓고 고향 사람들한테 고데기로 찰캉찰캉 고데도 해줌시롱. 고모가 동사무소 직원과 바람이 나서 간통죄로 콩밥까지 먹고 나온 사실을 말레 언니라고 모르지 않을 텐데 어찌 하필이면 우리 고모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다 할까. 생각 없기는 말레 언니도 매한가지였다. 내 고향 운봉 초원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는 게 내 꿈이여라. 이야, 껄싸하네. 그럼 나가 중국집을 운봉에다 지을까? 진이 오빠가 덧니를 드러내고 웃었다. 유치하고 한심해서 말도 안 나왔다. 말레 언니의 꿈이란 게 숫제, 남진의 노래 가사를 읊은 건데도 그는 뭐든지 이야 깔쌈하다 하면서 감탄했다. 정말이지 둘 다 웃기는 짬뽕들이었다. 나는 점점 지루하고 한심해졌다. 그때 구름 속에서 막 나온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홀로선 빨간 오토바이가 눈에 띄었다. 오토바이 태워준다 안 했나?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툭 끊었다. 오케이. 아따 우리 꼬마 애기씨 성질 한번 겁나 급해 보네요이. 그는 나를 번쩍 안아서 오토바이 뒤에 앉혔다. 멀리 가들 말어. 여기서 한두 바퀴만 돌아야. 승리창고 안쪽에는 얼씬도 말고. 그가 시동을 거는 옆에 와서 말레 언니가 참견을 했다. 오토바이는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려갔다.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듯 기분이 상쾌했다. 바닷가 끝에 있는 승리창고 앞까지 갔을 때 오징어를 껌처럼 씹던 청년들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주먹으로 감자를 먹였다. 그래봤자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터였다. 그들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다. 그 즈음 운산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대필이 뜸해졌다. 그 대신 김진에게 보낼 쪽지 대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 벽촌에서 오직 말레 언니 하나만 품고 사는 운산 오빠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말레 언니랑 살고 싶은 김진이나 위태롭긴 매한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이 술방처럼 부풀어 오를수록 찜찜하고 불안했다. 게다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준호네 집에서 준호 엄마가 말레 언니를 야단치는 소리가
사흘돌이 건너왔다. 그 와중에도 말레 언니는 김진에게 건네줄 대필 쪽지를 내게 부탁하곤 했다. 그걸 학교 가는 길이나 방과 후에 대평 반점에 들러서 김진에게 전하는 건 내 몫이었다. 그는 내가 입구에 걸린 주렴 아래에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 번개같이 쪽지를 잡아채고 신문지에 싼 군만두를 건네주었다. 학교길이었다. 대평반점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준호 엄마가 준호 큰형을 앞세워 대평반점으로 쳐들어간 모양이었다. 준호 큰형은 다짜고짜 김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함석 철가방을 발로 걷어차다고 했다. 깡통 구르는 소리를 내며 철가방이 우그러지는 것이 신호인 양 김진은 준호 큰형에게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았다. 한 번만 더 말레를 불러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준호 엄마가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권투 선수처럼 눈두덩이 터진 채 김진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전히 배달을 다녔다. 걔가 뭔 잘못이대. 말레 언니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나가 참 얼척이 없어야. 온저녁에 좀 만나서 약으로도 해야 쓰겄어. 그 난리가 났는데도 또 쪽지를 보내겠다는 언니가 참 딱했다.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한글을 배워. 나는 공연히 심통을 부렸다. 그러면 편지도 스스로 쓸 수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만 외워갖고 갖다 붙이면 되거든. 진짜 쉽다. 한글만 알면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도 쓸 수 있다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언니야. 수심이 가득하던 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노트에다 크레용으로 색깔을 맞추어 자음과 모음을 써주고 언니가 따라 쓸 칸을 만들어 주었다. 어메, 나한테 한글을 배우라고 권하는 사람은 세상에 네가 처음이요. 나간 일을 나의 스승으로 모실란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언니가 스스로 써야 된대.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색을 내며 운산 오빠 편지와 김진의 쪽지를 써주었다. 쓰긴 했지만 쪽지를 전하러 대평 반점까지 갈 일이 더 걱정이었다. 오직 말레 언니 생각만으로 하루해가 뜨고 진다는 운산 오빠도 마음에 걸렸다. 간밤에 왔다 간 미장원 고모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했다. 고모는 고모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 고모가 할머니 앞에서 가발을 훌떡 벗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구 자란 짧은 머리가 흉했다. 할머니는 담배만 뻑뻑 빨았다. 방안이 온통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여편 내가 이 지경인데 어떤 남정네가 온전하겠냐. 할머니가 대래 고모부 편을 들었다. 나는 혼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등교길이었다. 영도 어린이 체조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걱정과는 달리 대평반점까지 가기도 전에 배달 그릇을 찾으러 가던 김진과 마주쳤다. 모자를 눌러 쓴 그가 나를 발견하고 분선아 하고 불렀다. 나는 호주머니 속의 쪽지를 손이 쥐었다. 늘 서글서글한 웃음이 가득 담겨있던 그의 눈이 슬퍼 보였다. 쪽지를 쥔 손을 호주머니 속에서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다. 그는 말레 언니에게 전할 말이 있는 눈치였지만 나는 쪽지를 꼭 쥔 채 그를 지나쳐 버렸다. 그것이 말레 언니와 운산 오빠와 김진 모두를 위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주머니 속에서 쪽지를 와락 구겨버렸다. 다시는 쪽지를 전달하는 심부름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토바이를 태워주던 그의 다정한 모습이 떠올랐지만 고개를 가로저어 버렸다. 그날 영선 초등학교에서 대회가 열렸다. 산소 시간이 연달아 2시간이나 든 날이었다. 시합 때문에 순덕이와 나는 수업에 빠지게 되었다. 순덕이는 신이 나서 대회장으로 가는 내내 조잘거렸다. 나는 구겨버린 쪽지 때문에 기분이 영 별로였다. 우리 학교 선수들의 출전 차례가 왔다. 키가 제일 작은 내가 1번으로 평균대에 올랐다. 오르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실점을 먹었다. 맞은편 벤치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순학극이 인상을 쓰며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자동인형처럼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단순한 첫 동작을 놓치다니 한순간 머릿속이 깨끗이 비는 것 같았다. 평균대의 오른쪽 끝에서 뛰어올라 왼쪽으로 몸을 돌려야 공중돌기를 2번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오른쪽으로 돌고 말았다. 돌고 보니 평균대의 끝이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었다. 아찔했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쥐똥! 순학극이 외마디 비명처럼 내 별명을 불렀다. 뭐해? 반대로 돌아! 빨리! 순학극이 소리쳤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왼쪽으로 돌아 다음 동작을 시연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빈 뒤였다. 그저 관성에 따라 평소에 하던 동작을 헛개비처럼 해보이고는 착지를 하고 말았다. 야, 이 열빠진 놈아!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왔노? 순학극이 내 머리통을 지어박았다. 나의 주 특기인 마루 운동을 망쳤을 때는 순학극의 눈에서 아예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다. 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순학극의 외마디 비명이 귀에 쟁쟁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순학극을 볼 일이 걱정이었다. 호주머니 속에 든 구겨진 쪽지가 떠올랐다. 말레 언니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꺼풀이 차츰 무거워졌다. 일어나야겠다는 의지가 눈꺼풀 하나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나는 어느새 잠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말레 언니는 그새 승리 창고가 있는 바닷가로 나간 모양이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내 주변이 어두워졌다. 기다리는 사람이 올 리가 없었다.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며 자신을 희롱하는 담배 불꽃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일어섰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며 담뱃불을 바닷가로 던지는 억센 사내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버둥거렸다. 그들은 그녀를 승리 창고 뒤로 끌고 갔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가 얼마나 심하게 몸부림을 쳤던지 온몸에 멍이 들고 찢긴 상처로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한다.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말레 언니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불량배들이 도망을 친 뒤였다. 다음 날 좁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 그 일로 밤이 되면 그렇잖아도 음침한 승리창고 앞이 우범지대로 낙인이 찍혔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다. 지름길은 파출소를 지나 대평반점과 문구점이 있는 마을길이고 또 하나는 물양장길이었다. 아이들은 철공소와 손박소리 업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물양장길로는 잘 다니지 않았다. 학교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려니와 가끔은 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나서 위험했다. 나는 김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물량장길로 둘러다녔다. 어느 학교길이었다. 등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김진이었다.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을길을 피했는데 딱 맞닥뜨린 것이었다. 그가 분선아 하고 나를 불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할머니가 말레 언니를 보고 와서 세상에 가시네가 혼이 나갔어야. 그 밤중에 혼자 바닷가에는 뭐 땀시 나갔을까이?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말레 언니가 어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번 털을 잡은 불행은 왜 그리도 꼬리를 물고 오던지 불행이 마치 두 사람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김진이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승리 창고에서 마른 오징어를 싣고 나가던 트럭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오징어 서리를 하던 동네 아이를 치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 그는 과실치사로 교도소에 갔다. 말레 언니를 다시 본 것은 추석 명절 음식이 실락말락 갈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부침개며 생선 따위 제사 음식들이 쉴새라 찜통에서 쪄내었다. 나는 감기로 꼼짝없이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말레 언니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내가 감기에 걸린 걸 알고 우리 집 방문을 열어보았다. 엄마, 뭐나 그가 소리게 바람만 일어도 감기가 든디야. 그녀는 여전히 내게 다정했다. 그게 내겐 더 무섭고 두려웠다. 김진이 교도소로 간 이후 그녀와는 처음이었다. 그녀가 마치 다방 레지처럼 빨간 보온병에서 꿀에 잰 배즙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어서 마시라고 채근했지만 나는 컵을 받아들고 멈칫거렸다. 어여 먹어. 언니도 같이. 난 암시랑도 안 음게. 어여 너나 먹어. 자, 쭉. 그녀의 변함없는 태도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자책감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한글 공부는 많이 했어? 응, 아직 빈지 쓰는 건 까맣단게. 근데 진이는 나가 지달리고 있는 걸 알면서 뭐땀시 안 나왔을까? 어느 순간 느닷없이 그녀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다. 가슴이 뜨끔했다. 어깨에서부터 힘이 빠져 달아났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그것은 명백한 나의 잘못이었다. 그날 쪽지를 호주머니에서 빼내기만 했어도, 아니 잠들기 전에 일어나 말레 언니에게 털어놓기만 했어도, 아니 차라리 쪽지 쓰기를 거절했더라면. 온갖 가정과 억측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선아, 암캐도 네가 진이언티 편지를 한 장 더 써주면 좋겠는디. 그녀가 내게 몸을 바짝 붙이더니 은밀하게 말했다. 편지라니.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 딱 한 번만요. 앞으로는 내가 쓸 텐께 바닷가로 나오라고 혀. 할 말이 있은께. 이번엔 꼭 나올게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김진이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간 사실을 뻔히 알면서 거기로 나오라고 하는 건 무엇이며 성폭행을 당한 장소에 다시 나가겠다는 건 또 뭔가. 그녀는 김진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쪽지를 받고 말레 언니 곁으로 올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20번도 더 써줄 수 있었다. 언니야 와 이라노. 진이 오빠는 교도소에 갔잖아.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고향에다가 저는 중국집을 내고 나는 미장원을 열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 해놓고 어떻게 약속 장소에 안 나왔을까?
나는 말레 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났다. 연탄을 꺼뜨릴까봐 연탄 아궁이를 숫째 들여다보고 앉아있느라 몸에 밴 탓이었다. 준호네 엄마는 소리게 바람만 불어도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말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말래야 하고 깨살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건너왔다. 왈칵 눈물이 났다. 언니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실성기도 깊어졌다. 한글 공부를 한다고 노트에 글자를 쓰다가 걸핏하면 탄부리에 올려놓은 빨래를 태우고 솥도 몇 개나 태워 먹었다고 준원의 엄마가 앙사를 부렸다. 식구들이 아무리 지켜도 그녀는 어느새 승리 창고가 있는 바닷가를 헤매고 다녔다. 급기야는 준호 아빠 와이셔츠를 다리다가 다리미를 꽂아둔 채 바닷가로 나간 사이 불이 나서 방 한 칸을 홀랑 태워 먹었다. 준호 엄마의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소리가 사흘돌이 건너왔다. 한동안 골머리를 앓던 준호네에서 말레 언니를 운봉으로 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어메, 도둑눈이 겁나게 내렸어야. 할머니가 고무신을 챙겨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밖이 하룻밤새 새하얀 눈세상이었다. 그의 부산에는 30년 만에 큰 눈이 내렸다. 동네 강아지들도 날뛰고 아이들은 죄다 뛰어나와 조선소 마당에 쌓인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싸움을 하느라 한순간 동네가 시끌벅적했다. 말레 언니가 분홍색 옷보따리 하나를 안고 골목길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나가는 게 보였다. 할매, 말레 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북받쳐 올라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꺾었다. 아이고 서글퍼라. 저 불쌍한 년을 어찌게 한대. 할머니가 쯔쯔쯔 혀를 찼다. 할머니는 부엌 찬장에서 마른 오징어 한 축을 꺼내와 신문지에 싸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막 골목 밖으로 나가는 말레 언니를 뒤쫓았다. 골목 밖에는 준호 아빠의 회사차인 까만 지프차가 눈을 하얗게 막고 서 있었다. 지프차에 올라타려는 언니에게 마른 오징어를 건넸다. 언니가 오징어를 받아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차창을 내리고 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좌석에 이끌린 듯 차창가로 다가갔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내 쪽을 흘낏 쳐다보더니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얼른 쪽지를 받아 펴보았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네요.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네요. 똑같은 구절이 쪽지 한바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참았던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준호네 엄마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와 골목 안 사람들이 침통한 얼굴로 멀찍이 늘어져서 귓속말들을 했다. 시동이 걸린 지프차가 서서히 몸을 틀더니 눈길 위를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갔다. 한 아이가 지프차의 뒷창을 향해 눈뭉치를 던졌다. 그것이 무슨 신호탄이나 되는 듯이 아이들이 오징어 트럭 뒷공무니를 따라 뛰어가던 때처럼 지프차를 뒤따라 뛰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지프차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나는 발이 땅바닥에 붙박인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